비정규직 근로자가 올 8월 기준 750만 명에 육박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던 일자리 정부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해 재판에 넘기면서 공유 경제를 표방한 혁신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법을 어디까지 믿고 사업을 벌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를 동시에 소환했는데 두 사람 간 대질신문 가능성도 나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 기각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구치소 수감자가 신체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뒤 동료 수감자와 투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밀반입한 수감자에게서 음성 판정이 나와 경찰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해 14개월 동안 이어진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대장정이 잠시 뒤 서울에서 막을 내립니다. 총 62회 공연에서 206만 아미가 운집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이고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집계 방식 변경 탓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세금을 풀어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잡이로 만든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여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4%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무려 86만 명이 늘고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지만 정부는 통계 방법을 바꿔 생긴 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만에서 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5.9%로 가장 많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 관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만든 이른바 세금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대폭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60대 이상의 노령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정규직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43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1천 원 더 벌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 되는 사람 주느냐 이거지. 먹고 살을 풀칠할 만큼만 주는 거지. 한시적 비정규직 증가와 근로자 소득 양극화가 악화된 고용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조 지원금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회관을 건립해주고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등 양대 노조를 위해 지난해만 247억 원이 사용돼 2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울산시가 70억 원을 들여 만든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건물은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노총도 건물을 함께 쓰기로 했지만 개별 회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울산시는 7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새로 지어줄 계획입니다. 한노총이나 여러 데서 요구가 있어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죠. 전국 17개 시도에서 양대 노총 지원에 사용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보니 지난 2016년 약 130억 원이던 노조 지원금은 지난해 약 247억 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조의 업무용 차량 구입비와 해외 연수 비용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한국당은 국민 세금으로 투입된 지방 재정이 특정 노조 이익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검찰이 어제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이재용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걸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이용해서 차량을 호출하면 대리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타다 측은 11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렌터카의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들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타다는 창업 1년 만에 차량 1,400대의 운전기사 9,000명을 고용해서 이미 12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택시업계에서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제 이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다처럼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법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럽에 등장한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미래엔 자동차 제조만으론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고 벤츠와 BMW 두 라이벌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about Free Now is the fact that we know and have complete confidence that when people need to arrive at a certain destination at a certain time, they're absolutely going to get there. 현대차 역시 서비스 회사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국내 승차 공유 업체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그 뒤 해외 업체들에만 6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타다가 기소되면서 뒤이어 생겼던 유사 서비스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개선을 위해선 승차 공유로 쌓은 주행 데이터가 필수인데 혁신의 싹이 트기도 전에 잘려나가는 겁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을 우리나라로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50% 정도는 시작도 못하거나 4차 산업혁명의 외딴섬, 이른바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까지 나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130만 명이 1년 넘게 이용하는 동안 합법 여부의 유권 해석도 내놓지 않고 방관했던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죠.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정민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결국 영장을 다시 청구했군요. 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에 주력해 왔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던 운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 혐의 외에 이 허위소송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조국 전 장관 동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앞서 적용했던 혐의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 빚을 갚지 않으려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현재 이전에 입원했던 병의원과는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혐의 소명 여부와 허리디스크 등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 40분부터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4일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이번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직원 김병욱 씨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이 대질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김 씨를 상대로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과 그동안 투자를 결정한 과정을 세세하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이뤄진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 당시 상황도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에게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라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이미 검찰에 내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다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 근거로 윤 총장이 가까운 지인에게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발 물러서서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검찰이 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소개는 합니다만 유 이사장이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지 이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제시한 근거는 출처도 명확치 않은 비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당초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 검찰의 내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시기도 8월 9일 지명 이후부터 8월 27일 강제 수사 개시 전 어느 날로 바꿨습니다. 내사설 역시 자신이 세운 가설이자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에 대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내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검찰이 펄쩍 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 소환 조사를 다시 비난했습니다. 구속까지 해놓고 뭐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그렇게 불러대요? 그거는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냥.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3가지 답변 가운데 어느 것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8월 초 내사설도 스스로 걷어들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하는 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구속된 아내를 남편이 면회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뭐가 논란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조 전 장관이 면회를 자주 가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정경심 교수가 이 검찰에 구속이 됐었죠. 자, 오늘까지 3차례 소환 조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말을 빼면 갈 수 있는 날은 전부 접견을 가서 한 셈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조 전 장관이 공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서 정 교수와 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단 법상으로만 따져보면요. 이 검사가 접견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법에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접견을 검사가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의 경우에 정 교수와의 공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정 교수의 구속 사유 역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어서 접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보다는 이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항을 더 고려했고 그리고 정 교수 측의 인권 침해 주장도 고려해서 이 접견 금지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일반 접견의 어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수사에 장애를 준다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이번 경우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어머니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진 측면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당시 최순실 씨는 검찰이 접견 금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었다는 이유였죠. 자, 결국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야 접견 금지가 풀렸었는데 자, 그때 정유라 씨도 면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정당국, 즉 구치소가 형집행법상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막았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법이 못 만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야 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요, 사정은 달라지겠습니다. 자,
자,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공직자 윤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자, 검찰은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에 절반에 가까운 혐의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 후 공모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접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례 없이 원칙을 적용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원칙적으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의 우리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서로 협의하자고 하자 통일부가 만나서 얘기하자며 어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즉각 다시 우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만나서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우리 정부가 난감하게 됐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금강산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는 북측의 통보에 통일부는 실무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하루 만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거부당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만나서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만큼 시설물 철거 문제로 협상을 제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창의적 해법이 개별관광 허용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 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실무회담 협의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를 덮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통일부의 스탠스가 북한에 또 양보를 하면서 북한 눈치를 살피는 그런 거로밖에 볼 수가 없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지금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유사시를 포함시키는 걸 미국 측이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미군이 우리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또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군을 파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미국과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을 해외 분쟁 지역에 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 양측의 역할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 동맹 위기 관리 각서의 일부 문구를 고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로 돼 있는 위기 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를 포함시키자는 건데 그대로라면 우리와 무관한 미국의 분쟁 지역에 군을 파병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이 각서보다 상위에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양국의 개입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동 등은 제외됩니다. 미국의 개정 요청이 있었냐는 질의에 우리 군은 협의 중이라면서도 파병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다 밝혀드립니다. 중국의 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각서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방부는 중국을 의식해 공론화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외교부가 제외 공관 185곳의 회계 담당 직원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독일 대사관의 한 행정 직원은 4년에 걸쳐 7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해외 공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은 듯합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최근 주미 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을 적발해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3천만 원 안팎으로 외교부는 추가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4년에 거쳐 7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빼돌린 주 독일 대사관 행정 직원은 해임된 뒤 국내로 송환돼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 외통위에 따르면 주독 대사관 행정직원 고모 씨는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을 위조해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또 주차비나 세차비, 임시인력 용역비 등을 빼돌리고 고가의 카메라와 와인 냉장고, 전동 칫솔 같은 물품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공관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 중 하나가 회계 직원들의 장기 근무로 보고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공관 근무 회계 담당 직원 180명 전원이 대상입니다. 아직도 그 재산을 자기 재산을 여기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어디 해외 공관뿐이겠습니까? 차제에 전체 특별회계 감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3년 주기인 정기감사와 별도로 수시감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잠시 잊고 지낸 미세먼지가 돌아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중국에서 날아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건데 자세한 상황은 정은혜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대구 시내가 온통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강 건너편 빌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도 좀 쎄한 느낌이 들고 막 눈이 침침한 거야. 눈이 막 자꾸 시리니까 자꾸 이래 하고 이거라 왔다니까. 목도 걸걸하고 막.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등 수도권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남부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까지 치솟았고 일시적으로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매우 나쁨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최고 33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고 인천과 경기 북부,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대기가 정체되지 않았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건 황사 때문입니다. 그제와 어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하였습니다. 저기와 풍면으로 북서풍이 불면서 황사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황사는 밤사이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가 내일은 전국 대기질이 정상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몽골과 몽고 지역이 건조해 가을 황사는 또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 5시간이 지나 알림 문자를 발송해 빈축을 샀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강아지용 구충제로 항암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사그라들지 않더니 급기야 구충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솔깃하게 들리는 게 현실이겠습니다마는 보건당국은 복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진 강아지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는 펜벤다졸 성분은 아닌가요? 동물 의약품을 파는 약국 역시 이미 오래전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나오면서 한 달 정도요? 전화는 많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 제품이 없어서. 웃돈을 주고 거래될 만큼 말기암 환자들 사이에선 인기라는 귀뜸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100만 원도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미국의 한 말기암 환자가 이 구충제를 복용하고 완치됐다는 사례를 올리면서 품귀 현상까지 낳은 겁니다. 폐암 사기인 개그맨 김철민 씨도 복용 후기를 공유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체에 쓸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펜벤다졸 약품을 직접 사봤더니 이렇게 반려견 복약 지도를 해주고 동물 의약품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암 효과 역시 어떤 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그냥 주장이나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효과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안 먹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도 있고. 일부 효과를 봤다는 사례도 과장됐다는 지적입니다. 복용할 당시에 임상시험도 참여를 하시고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기도 해서
암 환자의 절박함이 때 아닌 개 구충제 약효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아이가 대장균의 신장이 망가져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했던 일인데요. 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각보고 날 세워보고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측이 여전히 비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들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폭로 회견엔 2년 전 햄버거병에 걸린 아동의 부모도 동참해 검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장장애 2급으로 매일 밤 10시간 이상 복막투석을 치료를 해야 또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당시 해당 아동의 부모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병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9개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맥도날드 측을 다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이 과거 수사 때 패티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을 은폐했던 겁니다. 지난 25일 먼저 고발단체의 법률 대리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맥도날드는 시민단체가 공개한 사진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국 410여 개 매장에 대해 위생점검 등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2살 난 아이가 안마의자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마의자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는 4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으며 급히 출동합니다. 4분 뒤 119 구급차도 뒤따라 달립니다. 처음에 먼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더니 장비 챙겨서 다시 또 올라가고. 어제 저녁 6시 46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2살 A군이 안마의자에 끼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A군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녀를 돌보는 사이 A군의 몸이 낀 채 안마의자가 작동해 사고가 났습니다. A군 어머니는 119 구급대가 신고 15분 뒤에야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일찍 못 왔느냐고. 구급차가 없어가지고 서원구에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구급차가 모두 출동해 소방차를 대신 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급차가 다른 데로 출동이 나가 있었고 소방차를 갖고 하는 펌블런스가 있는데 전국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어난 안마의자 안전사고는 179건입니다. 33건이던 2015년에 비해 4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구치소 안에서 수감자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 수감자가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밀반입한 수감자에게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경찰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이 인천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에서 수감자 3명이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진 않았고 간이검사에서도 3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수감자 1명이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감자 2명에게서 마약을 한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치소에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A씨가 다른 수감자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몸속에 마약을 숨긴 채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수감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인정한 수감자에게서 음성 반응이 나온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구치소는 전자영상 신체 검사 당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치소 수감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모친상을 당하기는 처음인데 청와대는 조문과 조화 모두 사양하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상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 강한옥 여사는 1950년 흥남철수 때 남편과 피란와 경남 거제에서 이남 3녀를 낳았습니다. 장남인 문재인 대통령은 강 여사가 옷과 연탄 장사를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했습니다.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 이제 남한 천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어머니와 함께 금강산을 찾은 일을 가장 큰 효도로 꼽았습니다. 정작 우리 어머님은 금방 알아보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척 보니까 우리 이모님인지 어떻게 해요?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그 시절 그 연세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 여사는 문 대통령이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저녁 7시 6분, 향년 9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곁에서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뜻에 따라 3일간 가족장을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의 극단적 충돌을 막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공수처법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복원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미루면서 여야는 36일에 협상 시간을 벌었습니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의 후에는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12월 10일 회기 종료 전에 표결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의된 만큼 별도 심사 과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90일간 법사위에서 심사한 뒤 내년 1월 29일에야 부의할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문 의장의 결정은 여야의 충돌을 막고 법적 논란도 피하려는 의도지만 정의당 등이 공수처법 선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칙을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 한국당도 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체계작부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유지하며 공수처법 처리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드와 이념의 사슬에 묶인 대통령 측근들이 기회를 독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반은 안보 위기와 재정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실패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한 광화문 집회는 10월 항쟁이었고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됐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전교조, 귀족노조, 좌파 법피아를 3대 헌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한 뒤 편법과 위법으로 정의가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안무치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각이 참 많이 다르네요.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독선의 말잔치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 소식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젯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친근하게 보이는 사진 여러 장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양정철 원장과 친문 핵심 김경수 지사 그리고 비문의 이재명 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지 신준명 기자가 해석했습니다. 양정철 원장 제안으로 어제 저녁 수원에서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만나 3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양 원장과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이 당내 세력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부인의 해경궁 김씨 트위터 수사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내홍은 장외로까지 번졌고 서초동 집회 때 이 지사 무죄 탄원 서명을 친문 지지 세력이 비난하면서 집회 장소가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총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양 원장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참석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 탓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4년 만에 다시 중도 좌파 성향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더불어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 여성의 귀환이기도 한데요. 영부인이기도 했던 크리스티나는 대통령을 2번 했고 이어서 이번에 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진 탓에 나라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포퓰리즘 정권의 귀환에 IMF는 결국 지원 약속도 거둬들였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Alberto Fernández, el nuevo presidente de la Argentina. 중도 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선심성 공약들을 대거 약속해 당선됐습니다. Vamos a hacer todo lo que haga falta para que las fábricas de la para que las persianas. 그런데 대통령보다 눈길을 끄는 이는 크리스티나 부통령. Hoy Alberto es presidente y va a tener frente a sí la inmensa tarea, la inmensa responsabilidad. 크리스티나 부통령은 남들이 한 번 갖기도 힘든 타이틀을 3개나 거머쥐었습니다.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3년부터 4년간은 영부인. 남편에 뒤이어 스스로가 첫 여성 대통령이 돼 8년을 연임했고 다시 4년 만에 부통령으로 컴백한 것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였지만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자 본인은 한 발 후퇴하고 페르난데스 당선인을 대신 내세웠다는 후문이죠.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no me merece confianza por la forma en que se manejó y por los hechos de corrupción. 선거의 달인임을 또다시 입증하며 부활했지만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민들에게 기름값을 깎아주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민간 정유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손쉽게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아 현재 공무원 수는 전체 노동자의 20%, 연금 수령자 수는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3분의 1이 빈곤층, 10명 중 1명이 실업자로 공공부채가 98%에 이르게 됐죠. 4년 전 들어선 우파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기 없는 대책에 여론은 반발했습니다. Yo sé que va a costar un montón porque lo que hicieron fue terrible. 예고된 포퓰리즘에 긴장하는 건 정작 국제사회입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 56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한 IMF는 새 대통령 당선 소식에 지급 계획을 중단하며 전 세계 아르헨티나 투자자들의 손실을 경고했습니다. 벌써부터 아르헨티나발 세계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Hoy me levanté muy contento, con muchísima esperanza, porque volvemos después de 4 años. Pero bueno, ahora se empieza de cero, porque no se sabe bien qué es lo que va a suceder. 뿌리 깊은 포퓰리즘 정권의 재등장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에 쫓기다 자폭한 IS 수계 알바그다디의 시신이 바다에 묻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매장 시 이슬람 극단주의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알바그다디의 유해가 종교의식을 거친 뒤 수장됐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 장소에 수장한 건 테러리스트의 성지가 될 무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작전 수행에 사용할 DNA 확보를 위해 IS 내 정보원이 알바그다디의 속옷과 혈액 샘플을 제공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알바그다디를 최후까지 추격한 군견의 사진은 공개됐지만 알바그다디의 최종 순간을 공개할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The question was, am I considering releasing video footage of the raid, and we may take certain parts of it and release it, yes. 미국 내에선 이번 작전을 러시아에는 미리 알리고 야당에는 알리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 공개 방식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 think Adam Schiff is the biggest leaker in Washington. You know that, I know that, we all know that. I've watched Adam Schiff leak. He's a corrupt politician. 기자회견에서 작전 상황을 자세히 공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트럼프가 알바그다디의 죽음을 모욕한 것을 두고 IS를 자극해 보복 테러를 부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오늘 저녁 잠실 종합운동장이 끌어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이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대장정이 14개월 만에 잠시 전 이곳에서 막을 내린 건데요. 총 62회 공연에서 206만 아미가 운집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어떤 신기록을 낳았는지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 위 폭죽이 터지면서 경기장을 채운 5만여 명의 팬들이 함성을 쏟아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서울 무대. This is World Tour.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in 서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순회 공연은 신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뉴욕의 스타디움에 입성했고 남미, 유럽, 중동까지 20개 도시를 돌며 세계 정상급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선 12만 세계 팬들이 한국어로 떼창하는 진풍경이 이어졌고 해외 가수 공연이 제한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초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월드 투어에 다녀간 사람들만 206만 명. 티켓 매출과 온라인 생중계 수익, 굿즈 판매 등을 포함하면 매출액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이 경제 효과가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매출을 넘는 그런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아미들이 여행을 하고 숙박을 하고 그런 모든 비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효과로 같이 추정이 된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 K-팝 소프트 파워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우리 역도 꿈나무들이 평양 유소년 역도 선수권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축구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을 대하는 북측의 태도가 이번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평양에 다녀온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우리 역도 선수단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중량급 기대주 염다운이 아시아 주니어 신기록으로 우리의 첫 금메달을 따냈고 제2의 장미란, 이선미와 박혜정이 각각 3관왕에 오르는 등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4개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내내 북측의 싸늘한 반응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시합이 딱 들어갈 때나 이제 애국가 올라가면은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조용히 해주는 게 예의인데 집중하게. 근데 북한 선수단 쪽에서 막 소리를 조금씩 계속 낸다든지 일부러 좀 그런 좀 방해 같은 거를 좀. 선수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조금 혼선이 오고 조금 가장 굉장히 힘든 건데 정부 차원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대접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 개수를 보도하며 대내외에 과시했지만 한국 관련 소식은 단 한 줄도 실지 않았습니다. 남남 같았어요. 정치에 관련 없이 다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전 깜깜이 남북 축구 경기에 이어 운동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이 정치 걱정을 해야 하는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이렇게 한 쌍의 해태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1975년 의사당 완공 때 제과기업 해태그룹이 기증했죠. 그러면서 해태상 아래 땅 속에 국산 와인 72병을 묻었습니다. 국회와 해태그룹이 100년 뒤인 2075년에 꺼내 마시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울 거라는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와인이 식초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흔히 선거만 아니면 의원 할 만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진담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전직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하는 재미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마음 놓고 늦잠 자기, 국회 회기 빼먹기, 회의 중에 자리 뜨기, 평일 골프치기. 몇 년 전 조사에서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원이 19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19은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이 세 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국민에게 했던 300석 유지 약속을 불과 반년 만에 깨버린 겁니다. 당시 정개특위위원장이었던 심상정 대표는 국민이 늘 의원을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300석 이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공조를 위해 민주당 편에 섰고 조국 사태 때도 끝내 이른바 데스노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법 처리가 급한 민주당도 이 요구를 끝내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다 한다면 의원 몇 명 더 늘리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이해 타산에 눈이 멀어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해태상 아래 묻어둔 와인을 꺼내 마시자고 약속한 시간은 아직 56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56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태상 아래 와인은 그냥 식초가 되도록 놔두는 게 낫겠습니다. 10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였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황사에 많이 불편하셨죠?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먼지를 남쪽으로 모두 밀어내는 건데요. 이 공기가 상당히 차기 때문에 내일 아침 반짝 춥겠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춘천 3도, 대구는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요.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와 광주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을 키운 이 땅의 어머니 한 분이 오늘 별세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뉴스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